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논의를 거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판매 투쟁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됐는지 그거보다는 일단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어딘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 이제 약사 사회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거는 제 기억으로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서 이 사람은 의료 민영화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 큰 틀 안에서 보려면은 약국이 약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가 없어져야 그 의료 민영화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 중에 하나가 약국 안에서의 약을 판매하는 걸 제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라 했었는데 그 당시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손을 긋다가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력한,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얼굴도 공무원이어서 그때 복지부 장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은 진전이 안 되니까 복지부에서 합의를 해줘야 정부 안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텐데 복지부에서 주무시에서 합의를 안 해주니까 당연히 지지부진하겠죠. 정말 오래된 일이야. 일단 당시에 MB가 시발이었죠. 사실 그 전에 전국 여약사 대회에 왔을 때는 MB가 약은 약상이라고 해서 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대통령 되더니 갑자기 국무회의 때 들어가서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약 써먹고 좋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만 파는 거냐. 그 장관을 막 쪼았죠. MB가 딱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그쪽 의원들이 또 난리를 쳤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여론도 들고 일어나고 시민단체 이름만 시민단체 있는 것들이 나와서는 해야 된다 난리가 났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경실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슈퍼 판매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슈퍼 판매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커진 거죠. 약업계 총투쟁이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소속인데 특히나 이제 경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강성으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100만 국민 서명을 진짜 전국 여쌤들이 다 함께 막 CRC에서 되게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회 나갔을 때도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막 서명 받고, 막 지부에서도 막 모아서 그렇게 서명하시고, 나중에 막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되게 좀 약사로서 좀 뿌듯하게, 이렇게, 왜냐면 단합돼서 이렇게 함께 뭘 이룬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약사법 개약을 막았다, 이제 그 개정안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전향적 협의가 됐다 이런 얘기는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토 약사들이 특히나 굉장히 분노를 했고 깜짝 놀랐고 충격을 먹었고, 거의 다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향적 협의가 돼가지고 그 영문도 이유도 잘 모르고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래서 갑자기 막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약주모에서 그 대한약사회관 점거 집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약사님들 몇 분이서 진짜 회장실 막 거기 집기 다 드러내고 거기서 텐트 치시고 일주일 넘게 그렇게 주무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때 한번 가봤거든요. 또 사실은 약점에서 실제로 답답했던 약사님들 일부가 자료 만드셔서 들고 와서는 국회의원 자체를 만나기 힘드니까 의원실 찾아가서 비서관들한테 잘 뿌리고 했었어요. 근데 갔다 왔던 약사님들 한결같이 하신다는 얘기가, 왜 약사는 지금 뭐냐,
이 슈퍼판매 하자고 얘기한 사람들은 온갖 시민단체를 나와서 자를 뿌리고 설득하고 매일같이 거의 회관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사회는 왜 이렇게 안 오냐. 일단 이 약사님이 뭐 약사회 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료를 주니 고맙다. 그리고 활용을 할게.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었죠. 복지부는 결국 이 정부 부처고 MB가 어떻게든 슈퍼판매 하라고 계속 위에서 쪼고 있는데 복지부가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죠. 결국 이 여론을 달렸던 건데 여론도 이제 이름 모를 시민단체 그리고 온갖 언론들 다 약사를 공격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이제 뜻한 상황이 불리한 건 맞았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이제 약사님들이 굴하지 않고 우리도 막강고 내고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서명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슈퍼에서 약 판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전부 다 그걸 왜? 라고 하세요. 편의점보다 더 그 당시 숫자가 더 많았던 게 약국이었고 동네마다 튀는 게 약국인데 이렇게 약국 많고 약사님들 계신데 왜 굳이 슈퍼에서 팔아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 생각외로 여론이 우리 편이구나. 이걸 왜 당신들이 갖고 오냐고. 대한약사회에서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대한약사회가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무 자료도 안 준다. 그 답답하니까 그럼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갔어. 그럼 대한약사회가 갖고 와야지. 왜 당신들이 갖고 오냐.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근데 그때까지 업무 법을 추진하는 거는 이제 여당이었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우리가 접촉을 한 거죠. 근데 반응들은 다들 뭐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충분히 논란거리가 있는 내용들이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직군에 있는 직업에 있는 약사들이 반발이 이 정도로 심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그런 걸 했었죠. 자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투쟁의 목소리가 나오고 약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투쟁을 하려면은 논리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슈퍼 판매에 반대한다는 그런 논리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약사 사회가 처음에는 대응이 막 부글부글 끓고는 있었지만은 마땅한 이렇게 대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들고 일어난 데가 약중로에서 이제 비상 대책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때 약 40명 정도의 정말 똑똑하고 그다음에 그 행동력 있는 약사님들이 모여서 일단 논리부터 개발이 됐어요. 일단은 이제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의약품 슈퍼 판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안 가리고 심지어는 뭐 언론사 같은 경우는 여야 언론사를 뭐 안 가리고 뭐 조정동부터 한겨레까지 전부 다 이제 약사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박카스권부터 해서 전부 다 이제 뭐 약사들이 밥그릇 싸움 한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반 정도 약사들이 투쟁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원래는 처음에 진짜 100대 0에 가까웠던 싸움에서 언론사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너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 야당 관련 이제 언론사라든지 야권 관련 인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물음표를 가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솔직히 초반에는 진짜 합판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심지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노컷뉴스라든지 뭐 오마이뉴스나 심지어 상당히 이제 약간 그 야당 성향이 있는 언론사에서 약사들의 입장을 하나씩 이제 대변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100대 0에서 이제 95대 뭐 5 아니면 10대 90 이렇게 서서히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었던 상황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측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가지는 뉘앙스가 보였던 거였죠. 그렇게 이제 조금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그 건에 대해서 장악을 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저희가 열세로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버티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제 3년 정도 투쟁을 하면서 당시 이제 그 집행부라든지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치고 이제 힘들었었던 부분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약사 사회들 전체도 이제 이렇게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좀 그렇게 이제 힘들고 지치던 와중에 이제 저는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약간 좀 뜬금없이 이제 전향적 합의라는 결론이 나와서
당시에는 조금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슈퍼 판매는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서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뭐 강경투쟁에서 약국 문 닫고라도 한번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명을 저희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밑에서는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지켜봐달라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서명을 많이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사님들이 다른 것보다 일단 서명운동에 가장 크게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약사님들 정말 열심히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한약사 문제나 지금 배달의 문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 위에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답답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이때만큼은 정말 모든 약사님이 일치단결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셨고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서명을 받는 거였죠. 지금은 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같은 걸로 서명을 쉽게 받았지만 당시에는 A4 용지로 뽑아가지고 정말 일일이 사람들한테 쓰고 답을 하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약주모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학 회장실 점거하고 텐트 치고 투쟁했던 부분, 그 부분이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나중에 같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의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향적 협의를 선언하기 전에 사실상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저지를 시켜줬어요. 보건복지위원회 그 상정이 무산된 다음 날 이제 그 전향적 협의가 이루어진 거죠. 약주모에서 그 당시에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의약품 광고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그 의약품 약국의 판매에 그 판매가 이제 노리는 궁극적인 이제 그 이유다, 이런 논리를 이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사들이 이제 약주모에서 만든 논리는 뭐냐면 위험하다. 의약품 이제 바깥에서 팔면은 약사의 손을 벗어나서 팔면은 위험하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잘 먹혔어요 그때. 민주당하고 시민사회 쪽에서는 특히 이제 유시민 씨를 이제 설득하려고 약주모 회원들 5명, 6명 이렇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왔었는데요. 유시민 씨가 굉장히 이제 잘 받아줬던 그런 기억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유시민 씨가 본인이 하는 이제 그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들의 논리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슈퍼판매에 반대한다는 그런 논평도 내놓고, 그 당시에 이제 유시민 씨가 시민사회에서 그 위치가 굉장히 이제 높았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 큰 분수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주모에서 일단 논리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약사님들한테 충격파를 던지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그때 단가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광고가 약사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물론 이제 국민들한테까지 다 먹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약사님들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일부의 약사들이지만은 뭔가 이제 시작하고 있구나 하면서 약사님들도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고, 약사 사회 여론도 정부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밀리지 말고 그냥 순순히 내주지 말고 뭔가라도 해보자 라고 힘을 좀 내보자 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던 그 당시. 일단은 이제 그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송금용 처방 시범 사업도 추진할 정도로 이런 약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약을 갖다가 이제 슈퍼로 넘기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물론 이제 지금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었으면은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됐을 건데 당시에는 이제 지금만큼의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국민들한테 파급을 못 시켰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글도 쓰고 이제 많이 이제 저희 쪽 입장에 대해서 많이 대변을 해주려고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이 문제만 이제 정부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정부가 아니었고 늘 이제 이슈라든지 스캔들을 갖다가 달고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지시했던 것도 있었지만은 그 이 건에 너무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목매달기는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몇 달 정도 더 버텼으면은 이제 거의 진짜 레임덕이 와서 이 건수에 대해서 편의점 넘기는 건수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선거랑 겹쳐서 거의 관심을 못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이 당연히 강력하게 좀 그 목소리도 내주고 반대 투쟁을 이끌어야 되는데 대학이 너무 무력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법 판매 투쟁의 주체는 대한약사회가 아니었어요. 민초약사들이죠. 약국 하나 이런 것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또 어려웠던 거는 이제 앞이 뚜렷하게 보이면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이면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가는데 이제 깜깜한 오리무 중에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기껏해야 저거였죠. 야간 약국 해야 된다고 약사님들 특단한 거 저는 늦게까지 열자 하는 거하고 그리고 사면 받았던 거 100만 명 넘는 사면 받았으니까 나름 잘했는데 그 뒤에 전혀서 협의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에 대학은 그 훨씬 이전부터 정부랑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약사회를 아마 협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대학 그 관계자 입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당시에 김구 회장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투쟁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정부랑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과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진행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고 실제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 회원들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다 같이 대학 회관으로 가서 회장실을 점검하고 투쟁을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가 안 한 건 아닌 거예요. 하긴 했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좀 견인을 하는 면이 있죠. 뒤에서 푸시를 하고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약사님들의 어떤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일반 약준모 약사님이나 민초 약사님들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물밑에서는 그러니까 협의를 계속하면서 그다음에 약사들 이제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쟁하는 흉내만 내고 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그때 이제 그때 대학에서는 어떤 포지션 어떤 포지션에는 약사들은 밤 늦게까지 약국 문을 열어서 약국을 판매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못했고 그래서 환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집행부 3위 박인순 회장이 가고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일단 이 민주당 의원이 암만 반대한다고 해봐야 약사회가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그거는 이 의원들 고집인 거지 사회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 더 이상 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학이 이제 집행부가 들어와서 찬조반이 우리 의원이 쇼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없습니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게임 끝나버린 거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분이 말하는 거 이제 들으셨다는 것처럼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또 왜 경질을 되잖아요. 이제 어떤 책임자가 있으면 거기에 그 부하 직원이 뭐가 됐을 때 장관이 경질이 된다거나 큰 사건이 있을 때 투쟁위원회에서 투쟁위원회 목표는
이걸 막는 거야. 나는 이걸 막는데 못 막았어. 그냥 앞으로 약사회에서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어느 정도? 아니면 자중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와서 그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하지 않고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했으면은 근데 학생들도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줬을 거야.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어. 나도 학생들과 같은 마음이지만은 그래서 근데 자기는 잘했다 이거지. 전향된 후기가 되고 그럼 약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자기 그때가 똑같이 생각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문제인 거야. 그 책임감을 지는 모습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분노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주모 회원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약주모가 개발한 논리, 의약품 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광고 시장 키우기를 위한 뭐 방법이다. 이 논리로 싸움을 됐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뭐 틀림이 없고 약주모는 그때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대학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뭐 끝까지 투쟁을 했으면은 어차피 선거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투쟁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의약품 판매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시민사회하고 민주당에서 막아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막아줬고 이런 정말 그 유리한 환경에서도 내줬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매학노라고 아직까지 일부 약사님들이 그 의약품을 내준 그 주도 세력들 그때 약사회 이제 임원들을 뭡니까 매학노로 매도하는 거 그게 뭐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향적 협의를 발표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말 그대로 배신했다. 약사들이 자신을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민초 약사들은 배신한 게 아닌데 대한약사회가 배신을 한 거거든요. 이 투쟁에서 이겼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렇게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가 마지막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기회로 모두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대한약사회가 회원들한테 등에 비수를 꼽은 거다. 이렇게 인식을 했죠. 우리도. 결국 예전에 소위에서 결정이 안 나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가 없고 일단 이번 회견이 거의 끝났으니까 일단 다음 회기 올 때까지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약사님 전부 다 축제였어요. 분위기가. 다들 술 마시러 가자. 뭐 신난다. 드디어 해냈다. 막 이러던 차에 다음날 이제 제한적 협의 발표가 있었죠.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전부 다 황당했었죠.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고 했었고요. 왜냐면 투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전권을 갖고 있었고 결국 정부랑은 투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집행부가 갑자기 나와서는 제한적 협의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에 결국 이제 충격 먹고 허탈하고 분노하고 막 이해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거짓말인 거나 아니면은 대단한 호구거나 아니면은 정말 무능력한 거나 그거죠. 좋게 생각하면 무능력한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협의를 했으니까 뭔가를 받았을 건데 뭘 받았냐 이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거의 이제 레임덕도 왔고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이명박이가 워낙 저지르는 일이 많아서 그게 이제 매일 뭐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저 의약품 판매에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든 말든 별로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왜 한국을 하냐 말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이긴 싸움인데 왜 갑자기 대학에서 정부와 전향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그런 발표를 했는지 참 어이가 없죠. 지금 생각.